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아침에는 우리 두 분의 외부 인사를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Industrial AI, 그 다음에 MES, FEMS 관련되는 기술 표준적으로 우리 산업통상부 내에서 아주 유명하신 우리 차석근 부사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는 이제 비대면 시대를 가지고 저기 여기 네. 있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그냥 넘기든지 아니면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넘기시면 되고 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소개시켜 주셔서. 우선 국민대학교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옛날에 연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인더스트리얼 AI 기반의 MES,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관련 기술하고 표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넘기냐?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저에 대한 이력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G7 과제에서부터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현재 생산 정보와 2000년도 이제 생산 정보라고 여기 그림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빠른 걸로 표시했습니다. 2000년도도 생산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2010년도에 미래부의 이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산업부의 스마트 공장이라는 과제를 사실 제가 이제 입안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했고요. 중기부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이제 중기부 쪽에 요새는 이제 금년서부터는 이제 중기부 제조 혁신 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산업부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산업진흥화라는 걸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스마트 제조 혁신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상태로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되는 거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대하고 과거에 관련돼서 여기 와서 제가 평가도 하고 테스트 배드를 한 그런 일이 있더군요. 와서 보니까 잘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산 근처 같은데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대학교에 전자통신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에너지 관련된 테스트 배드를 구축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국민대하고 전혀 뭔가 연이 없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과제를 좀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반갑게 국민대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냥 디테일하게는 안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회사가 뭐지? 웹사이트로 뒤져보면 알겠지만 저희 회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88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포스코 이런 데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FA 혹은 공장 자동화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 현재까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 1,500군데 정도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잘 쓰는 데도 있지만 못 쓰는 데도 있고 저희가 이거 실패 사례라고 하죠. 한 반 정도는 거의 못 쓰고 있고요. 그렇게 잘 쓰는 데도 굉장히 많고 오늘 사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쪽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특허라든가 혹은 국내에서 정부에서 주는 인증, 예를 들어서 NET, NEP, 세계 인류 상품 그런 거는 저희가 리딩 기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공장이 전 세계 산재되어 있는 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요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공장에 가지 않고 중앙에서 이렇게 전부 실시간으로 공장의 상태들을 전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을 제조업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기술을 저희가 국방이라던가 혹은 스마트 시티라던가 혹은 딴 분야, 예를 들면 세이프티 분야라던가 여기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분야하고 이렇게 접목되는 이런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워크룸 1번에 우리 교수님이 지금 관련되시는데 아마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고 저희가 또 거꾸로 한 수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OP, MES, MES, FEMS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구축시 고려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맺는 말은 제가 이 간단하게 영어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저도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 같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양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급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이후에는 크게 거시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 비즈니스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부에서는 제7차 산업기술 혁신대회에서 앞으로 1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크게 이제 네 가지 핵심 기술들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워서 코로나에 대책을 좀 하자.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진흥화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투자 분야로서 이제 100대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 대일 쪽에 어떻게 역조되는 부분들을 이기자. 그래가지고 이건 첨단 쪽에 이렇게 그림에 표시된 것 같이 주로 첨단 소재라든가 차세대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 맞춤형 스마트 제조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희가 첨단 소재라든가 반도체, 공정 장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 제조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서 만든 특히 뭐 CNC라든가 PL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일본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정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맞춤형 대조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크게 살펴보면 크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제 어떤 데서는 아직도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의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레볼루션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이 있다라는 것이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그동안에는 IT 쪽에 빅데이터라든가 5G라든가 IoT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들을 접목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 기술로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AI 인공지능을 이 산업 전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변천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라든가 혹은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개인용 안경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율분산 공정이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량 생산에서 자율 생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시스템. 그럼 이런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인 MES라든가 FMS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연결성, 기능화, 유연한 자동화를 적용하는 무인화 공장. 그래서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등대 공장이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세계 말 그대로 이제 등대처럼 뭔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공장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공장에 무인화 공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worry free 팩토리 혹은 라이트 오프 팩토리 그러니까 전기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공장이 전기를 켜놓고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결성이라든가 기능화라든가 유연한 자동화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테슬라의 회장이 얘기한 내용을 잠깐 듣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무인화 공장을 앞서 좀 실현하자 그랬는데
무인화를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여기 옛날에 삼성 삼성 그룹에서 운영했던 볼보라는 회사인데, 볼보라는 회사는 이 SAP라는 ERP 전문 회사가 자기들이 스마트 공장의 리딩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대형 CNC 기계인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연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터밖에 없어요. 모터 제어하는 거밖에.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밑에 대표적으로 나와서 설명한 케이스가 전 세계, 이게 지금 독일의 유명한 자동화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평가한 게 뭐냐면 전 세계 70%라는 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은 70%가 연결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한국페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대 기술, 지금 앞으로 탑 기술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게 5대 기술이 뭐냐라는 걸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5G, 그다음에 IoT,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가 MES라는 부분이 독일은 역시 실용적으로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위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MES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생산 자원, 저희가 이제 포엠이라고 하는데, 맨 머신 매트리얼 메소드, 이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제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재고라던가,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라던가, 혹은 무장 시간이라던가, 분량이라던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발견하지 않는다는 원초적인 아까 worry free factory 같은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야 그 다음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 CEO한테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한테는 내가 지금 만든 것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당신들한테는 어떻게 공급을 할 거야 라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자, 생산 쪽에 있는 관리자한테는 공장에 지금 최적화되는 것, 저가로 만들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품질, 비용, 공급기간 이렇게 QCD라고 하는데, 그런 팩터로 해서 연속 개선을 하는 게 공장이라고 합니다. 공장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화로서 받아서 해결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꼭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제조업의 품질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작업자한테 작업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처럼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하더라도, 수기로 하더라도 장인 정신에 의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숙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같이 자동화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품질에 대한 요소들이 본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엠, 머니, 다시 말해서 인바이러먼트라던가 장비라던가 공정이라던가 혹은 작업자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동화하는 사람들이 스마트 공장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혹은 정보통신 하시는 분이 정보통신 기술 가지고 적용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이제 생산 기술 하는 분이 이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가지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40년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니까, AI 과거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AI로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현장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수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 혁명이라는 말을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런 말 중에 제일 데이터를 식별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사용한다라는 수평적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
수직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MES 하고 EIP 하고 이런 그 SEM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수직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노스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과거는 저희가 그 어떤 고장이 나거나 미리 예방을 하거나 그런 대처에서 이제는 예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예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TTA 표준을 이제 단체 표준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포엠 정보에서 올라오는 거를 그 제가 그 전 큰 그림에서 수직 그 자동화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게 이제 무인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수동으로 수집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반자동으로 어떤 센서들을 추가를 시킨다던가 그래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어떤 식으로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매핑을 해서 하는 그런 표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트리하고 지난 5년간 해서 2000제 기억에 2018년도에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ISO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군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무엇을 했는가, 그동안에 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저희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라는 것들이 펜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다이렉트라고 그러는 거는 직접적으로 소전력화 시킨다던가 제품을, 우리 핸드폰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소전력화 시킨다던가 혹은 그것을 그 칩을 아예 그렇게 만든다던가 암스처럼 이제 만든다던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이렉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다시 말해서 그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쓰는 펜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에너지를 절약을 한다던가 혹은 그 기계 전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던가 이게 이제 펜스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그 후자 같은 경우가 바로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한 대우정보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펜스를 하는 데인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핵심 요소는 밑에 하위의 설비와 상위의 SM이라든가 ERP라든가 이러한 상위의 PLM이라든가 이러한 그 제조 정보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핵심이 MES가 가운데 있습니다. MES하고 이 펜스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표준들이 쭉 있습니다. 표준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아주 핵심 요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표준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MES 표준은 위 상위에 나와 있는 I6264라는 MES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KPI 관점에서 핸들링하는 게 ISO의 2240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펜스는 바로 ISO 20140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 대표로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적용한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집어넣으려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3월 달에 이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EPA, 이 친구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에너지 매니지먼트에 포커스를 하다가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이것이 환경 전체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라는 건 세이프티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포함하는 걸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EPE라고 해서 그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퍼포먼스 에발루에이션 데이터,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3월 달에 지금 새로 워크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그 포엠 모니 데이터 인프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제조의 ISO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ISO들 작업들을 하고, 이건 주로 이제 PLM 하시는 분들, 설계하다던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한순홍 교수가
그 카이스트 한성훈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이쪽 그 공정 쪽에 표준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표준들이 IoT라던가 그 다음에 AI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과 어떻게 표준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 레퍼런스 모델, 그 다음에 독일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 인더스트리 4.0 모델과 이제 같이 두 개로 융합을 하는 지금은 표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기 표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또 그 틈바구니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뭘 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좀 그 현장에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표준화하는 걸 좀 하고 있자라는 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좋은 이 아이디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최근의 자료입니다. IS 여기는 이제 저 FAMS하고 좀 연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FAMS의 자료를 발표합니다. 초기에는 evalu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other effects of environmental influence of manufacturing system이라는 아주 긴 그 표준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거를 environment performance evaluation data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아까 IS 6264라고 해가지고 MES 표준이고요. 그 표준에 이런 데이터들을 원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표준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 IS 20140의 어바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요번에 그 EPA 데이터 에리게이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라미 4.0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라미 4.0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Asset Administration입니다. AAS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팩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Asset Performance 안에 각각 표준들이 각각 위에 보시면 Identific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그 다음에 Configuration, Safety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에 에너지 이피셔시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공장 혹은 모든 곳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 분인데 드릴링이라던가 기계들이 공정. 앞으로 저희가 할 일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산업진흥화라던가 이런 표준들에 남들이 해놓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잘 해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종별 참조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었거든요. ISO 지금 9000이라는 건 만들었는데 이거를 더 아주 상세하게 산업별, 업종별, 수준별 이런 걸로 좀 표준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업종별 참조 모델이 제가 아마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제가 굉장히 다다닥해서 그러니까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준 평가, 기능화, 자동화, 정보화 혹은 기존 기술, 진행 기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표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다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떤 수준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산업별, 공정별, 주문 생산별 이런 걸로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물기계다 그러면 주물기계에 만드는 기계의 공정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수준이 많고 거기에 수준이 많도록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기능업 필요 없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공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저도 그 중에 이거 만든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단평가 시스템들을 좀 더
상세하게 독일이라던가 싱가포르라던가 이런 데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네들하고 경쟁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 재밌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맥킨지에서 얘기하는 아무튼 제조업에 특히 헤비 에셋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시멘트라던가 철강이라던가 그다음에 전력회사라던가 이런 데서는 아마 게임 체인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는 지금 이러죠. 모든 과제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가 한 인더스트리얼 AI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AI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쪽으로 불리자 AI라는 뜻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중에 제일 많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예지정비, 또 예측한다는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검사.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는 거.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서프라이 체인.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탑4 중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고 가장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멍하고 있을 때 멍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쪽을 확 치고 나갔습니다. 2019년도 1월달에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세계 제조업을 등대공장 아까 말한 등대공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은 없다. 이게 2019년도 1월달 신문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 돼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를 했죠. 거기에 포스코가 그래도 제 체면을 세워가지고 대통령도 여기 가셔가지고 보고서 이거 등대공장 우리가 해야 된다. 제조업의 나라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냐는데 지금 보시는 바에 한국은 한 개인데요. 중국은 한 10개 기업들을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에. 대단한 건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폭스콘이라는 회사인데 폭스콘은 그 애플 이 휴대폰을 OEM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거기다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여기 포그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요새 얘기하는 엣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서 제너럴 퍼포즈용, 인더스트리얼용 AI를 접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구글의 이 테스트라던가, 그다음에 AA라던가 요새 많이 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전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얼 AI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친구가 이제 제일이라는 친구가 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중국의 등대 공장을 이렇게 확대하는 리더십을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대만 사람인데 굉장히 이쪽 분야에 저랑 같이 한 40년 제 친구인데 40년 이쪽 분야를 한 사람입니다. 이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해서 좀 제가 요새 최근에 많이 좀 같이 공감 형성하고 좀 어떤 분야를 좀 찾아보고 그러려고 보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설을 보는 거 소설이죠. 램스필드라고 옛날에 미국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라크의 대량 무기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아주 그런 소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표준어와 연속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아니다, 측정이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텐저블, 언노우즈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능화로서 할 거냐, 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암묵적 제조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언노운 업로드를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할 거냐. 이것이 이 인더스트리얼 AI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 선으로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AI의 다양한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상대 비교한 건데요. 지금 과거에 우리 그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 소리를 듣고 기관차에 그 어떤 문제 있다는 것을 하시는 거가 익스포터입니다. 전문가죠. 여기 있는 자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빨간 그림의 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이제 도달을 하게 되지만 익스포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롤 베이스 시스템이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훅 죽었어요. 이게 이제 AI의 이게 빙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익스포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최적화에 도달을 하고 지금 알파고라든가 최근에 나왔는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초록색깔로 된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인더스트리얼 AI, 지금부터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얼 AI라는 거는 지금 시스템의 그 러닝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저희가 그 연속 개성인가 표준화 작업을 통한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산업진흥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례에서 얘기하는 게 그 GE의 프로딕스 케이스입니다. 프로딕스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못했죠. 지멘스하고 프로딕스를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GE는 거의 부도 일부 직전까지 지금 간 회사거든요. 왜? 이쪽을 하나도 못 팔았어요. 시스템 굉장히 잘 만들어요. 천재들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요겁니다. 리얼타임 데이터 프로세싱을 그 사람들은 생각지 않았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컴먼으로 갔어요. 하나로. 산업군에 대한 그런 인더스트리의 거기에 맞는 관리 항목에 맞춰서 시스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일 시스템으로 이런 걸 했고 엣지처럼 리얼타임으로 이런 프로세싱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군데도 못 팔고 비즈니스를 접는 그러나 불행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결할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그런 케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군, 업종별, 수준별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예지정비라든가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런 지금 우리가 이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개선해서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 인정으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혹은 그 CP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 그다음에 산업진흥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맞춤형 스마트 시설 쪽으로 옮겨가서 그 스마트 팩토리와 일반 공장과 차별화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구축 방법론도 있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방식도 있고 독일 방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저희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같이 손정희 씨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AI에 된다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서 한국에서는 중기부에서는 이런 AI 시스템을 지금 같이 크게 3단계로 해서 비즈니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보급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DNA라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3단계 2020년도에는 HPC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 산업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그 발표한 것 같이 산업진흥화 쪽에 어떻게 할 거냐. 그중에 이제 산업, 에너지 전반에 AI 빅데이터를 도입해서 상품, 서비스의 보호와 같이 이 제조 공정 혁신 등의 효과를 창출하자라는 것이 산업부의 2020년 1월 14일 날 발표해서
산업부마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만난 데가 철강이에요. 철강. 스틸 AI 하시는 분들 만나는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서 자료도 정리도 아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박인영 선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그 선행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제조업에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 보급을 2,000개를 2030년도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경남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중기부에서는 7월 14일 날 발표한 건데요. AI를 시행을